무형자산 상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과 비슷한데 일단 내용수 있죠. 내용수, 상각 방법, 잔존가치. 이거는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무형자산에서. 이게 우리가 항상 시험에서 나오는 단골이죠, 그렇죠? 직접법.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해가지고 유형자산에 우리가 차감으로서 표시해줬죠. 무형자산은 아니에요. 여기 감가상각비 기록되면은 원래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아니에요. 바로 그 상각하는 무형자산을 바로 차감시켜줘. 특허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그래서 내용수가 끝나게 되면 이 무형자산이 재무상태표에서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다? 얘네들 그냥 어차피 무형자산이고 쓰임할 걸 쓰였으면 더 이상 안 보여도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내용수가 유한인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대상금액을 기간 배분한다는 겁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시도공과에서 잔존가치 뺀 금액 맞죠? 자, 시작, 중단 똑같고 정의법, 생산비례법, 체감자회법 우리 이거 했었죠, 그쵸?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정의법. 잔존가치 있으면 없으면 똑같이 여러분들 적용시켜서 감가상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거의 똑같은데 하나만 다르다는 거죠, 전부 다. 직접법. 유형자산은 대변의 감가상각 유계. 그러나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당되는 무형자산을 없애주는 거죠. 차감시켜줬습니다. 뒤에 예제가 나오니까 예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의법에 의한 무형자산 상각이라고 예제 9-4가 나오죠.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2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놀이공원을 설치했죠. 놀이공원 설치는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2년 걸렸네요. 그리고 어떻게 2003년 1월 1일에 서울특별시에 기부했네요. 이 놀이공원을 이렇게 기부한 걸 우리가 기부 체납이랍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죠. 지금 20년 동안 이거 뭐였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이었죠. 시설 이용권이었죠. 공사 기간 중에 발생한 시설 공사 원가 전액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재에 기록했고 놀이공원 사업은 2003년 1월 2일부터 했습니다. 2003년 1월 1일에 놀이공원 시설을 기부 체납을 하고 시설 이용권을 획득했죠. 그쵸? 그리고 2003년 12월 30일 날 상각을 해래요. 2003년 1월 1일 날 자, 일단은 이 건설과 관련된 원가가 여러분들 항상 회계는 해달보면 안 됐죠, 그죠? 원가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건설 중인 자산 이제 물어봤겠다. 원래 만약에 이 놀이공원이 내 회사였다, 내 거였다. 그러면 어떻게? 자산으로서 놀이공원을 하든 아니면은 유형자산 하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 이 놀이공원이 누구 거다? 서울시가 가져간 거죠. 서울시가. 자, 근데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에 지금 2억만을 기록해놨다는 거죠. 뭐로 없앴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없애주고 우리는 뭘 받았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을 받은 거죠. 서울시로부터. 10월 30일 날 보세요. 사용수익 자산 상각비 나오죠. 대변은 뭐가 됐어요? 감가상각 누계돼 있나요? 아니죠. 직접 차감시켰죠.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는 무형자산을 직접 10만원 차감시킨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사용수익 기부자산. 사용수익. 사용할 수 있는 수익을 기부한 자산이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나는 어떻게? 시설 이용권만 지금 획득한 거죠. 이게 9호선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9호선에서 시설 이용권을 획득했어요. 처음에는 지하철 비용이 저는 이제 사실 중간에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지하철 9호선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기억한 정보까지만 되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다른 정보가 추가되었다면 제 정보가 오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9호선에서 서울시에다가 지하철 9호선을 줬다니까요.
그리고 9호선을 건설한 민자사업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사용 권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하철 비용이 높았다, 다른 라인보다 비쌌다, 쌌다, 비쌌던 거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더 올리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아니면 금액이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자, 이 놀이시설,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런 사업에 대한 구상을 했었을 때 충분히 남기 때문에 했겠죠. 저는 뭐 이것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그 대신 이걸 하기에는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땅을 놀리기에는 서울시도 사실은 뭐 그렇게 효과가 있는 방법은 아니니까. 내부 창출 무형자산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이거 우리가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했죠. 이거 자산 인식 안 됐었죠? 예외가 하나 있다는 거죠. 개발비예요. 개발비.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입은 내부에서 만들어진 무형자산이라도 원래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일단은 요거의 기본은 뭐냐면, 아니 그러면 연구개발비도 있고 개발비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무형자산에서 이제 큰 테마가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상각을 직접 법을 한다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와 개발비를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연구개발비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이번 내부 창출 무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볼게요. 왜 그런가? 자, 원래 내부 창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 게 뭐다? 여기 딱 나와있죠. 인식기준에 충족하기. 왜? 식별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무형자산을 기록을 못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KF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내부 창출 무형자산. 우리가 연구 활동하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든 아니면 새로운 약을 만들든 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요. 이건 연구비 투입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잖아. 이걸 내부에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비용을 처리한가요? 아니죠.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 효익을 낳을 수 있다면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 그러면 그렇게 뭐 만약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실제 이게 경제 효익이 된다는 말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사실은 만들어 봐야 하는 거고, 또 결국에 가가지고는 돈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중간에 어떻게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시점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자산으로 보냐는 거지. 연구를 해서 연구 개발로 인해 가지고 계속 돈은 투입이 돼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개발비를 볼 것이냐는 거지. 만약에 그런데 이거 만약에 이거 물건 만약에 경제 효익을 낳을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이거는 실패했다. 어떻게 할 거야? 지금까지 기록했던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래서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 단계와 개발 활동 단계로 따로 기준을 두는 거예요. 지금 연구 단계 같은 경우에는 다 비용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면 개발 활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자산을 쳐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뭔 말이지? 뭔 말이냐는 거지. 자, 볼게요. 제가 요겁니다. 지금 요게 연구 단계고 개발 단계예요. 지금 연구 단계는 것은 기초 연구하고 그 다음에 탐색하는 거 요거 요까지는 들어가는 거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연구를 했는데 야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무슨 말이다? 물건을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지. 이걸 만들어서 즉 상품화 될 수 있다는 거야. 상품. 상업화란 것은 이걸 상품으로 할 수 있겠다는 거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게임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워크플로우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자, 성공했어.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기업들에 팔 수 있겠죠. 요렇게 지금 팔 수 있는
단계가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투입되는 비용, 투입되는 지출은 다 뭐로 보겠다는 거다?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보겠다는 거야. 무형자산에. 그래서 개발제품 어디까지다? 개발제품에서 시제품 생산까지는 우리가 개발 단계로 보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실제 이제 생산하게 되면 생산 단계로 해서 재고자산 되는 거죠. 맞나요? 즉 팔 수 있다. 즉 사용 및 판매 의도, 판매할 수 있을 때부터 시제품 만들 때까지 우리는 개발 단계로 보는 거고, 이 개발 단계에 지출된 걸 개발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개발비, 여기서는 연구개발비라고 불러요. 여기는 개발비예요. 차이점 있는 거 아시겠죠? 여기는 비용이고 여기는 무형자산이에요. 개발비로 인식하려면 여러분들 요 6가지가 사실은 요건이 부합이 되어야 돼요. 기술적 실현가에서. 근데 이게 지금 뭐 따로따로 하니까 너무 힘들죠. 저는 그래서 판매를 저는 판매를 키워드를 잡고 있어요. 그렇지. 팔려고 해야 되겠지. 당연히 팔 수 있어야 되겠지. 팔게 되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측정 가능하겠죠. 판다는 말은 그만큼 실현 가능하다. 아니 물건의 상품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지금 키워드를 판매를 두고 제가 6가지 저는 그렇게 정리했거든요. 요 6가지가 이제 요 6가지 요건이 부합되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키워드는 상업화, 즉 판매 의도가 있는 시점부터 시제품 생산대까지 들어간 지출된 금액, 개발비. 연구와 개발 볼게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죠. 이때는 비용이죠, 그렇죠? 이때는 비용입니다. 개발 단계는 어떻게? 개발비로서 처리되는 거죠. 자, 연구 단계는 그냥 이거 어떻게? 전부 다 뭐 탐색 키워드, 탐색 뭐 나름 설계 평가 이런 뉘앙스고, 그다음 개발 단계는 어떻게? 개발 단계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 전 맞죠? 여기까지였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개발 단계. 아까 우리 우리가 타임라인 봤었죠, 그렇죠? 중간에 판매 의도가 있는 것부터 시제품 만들 때까지. 시제품 만들어서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생산 전이래잖아요, 지금 생산 전. 개발 단계 회계 처리는 무형자산.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 아니면 연구개발비 했었는데 교재 요즘은 좀 경상개발비라고 얘기를 하는가 봐요. 자, 개발비 최초 인식은 지도원가. 다음 조건 모두 충족하면 무형자산,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똑같은 맥락이죠. 사용 판매. 팔아서 어떻게 효익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금액이 측정 가능하고, 사용 판매 가능하다는 무슨 말이다? 기술적으로 실현했다. 요게 조건이 충족이 되면 무형자산. 이거 오와 아니죠? 모두죠, 그렇죠? 모두 충족하면입니다. 치료원가 자산의 창출과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출, 배분된 간접원가 모두 포함해서 지도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런 항목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요게 일단 제일 키 이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치료원가로 인식한다는 그런 당연한 말인 거고, 여기 치료원가에 제외되는 항목을 외울 게 아니고 색깔을 잘 보세요. 당연히 관련이 없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 직원 훈련이래요. 왜 이 운영하는 직원 훈련이 왜 여기 들어가야 돼? 그리고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 이거 보시게 되면 왜 지도원가에 포함이 되지 못하는지 아시겠죠, 그쵸? 다시 무형자산, 경상개발비. 요걸 아까 제가 연구개발비라 했었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 연구해봤는데 뭐다? 경상개발비. 어쨌든 개발비인데 하나는 글자가 날아갑니다, 그쵸? 개발비, 경상개발. 얘는 비용격, 얘는 무형자산입니다.
자, 예제 9-6 연구비, 개발비, 특허권 회계 처리 볼게요. 연구비로 처리를 해야 된대요. 연구비 어디까지다? 사용이나 판매 의료되기 직전이었었죠. 그래서 키워드는 뭐였었어 우리가 그때? 탐구였어. 탐구. 당연히 이 탐구 연구 활동이었죠. 그렇죠? 연구비 처리되는 거고 여기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구. 요거는 지금 뭐다 지금? 나름의 지금 기술 실현성이 있어서 금형이나 주형으로서 만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건 연구 단계가 아니고 개발 단계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요거 약간 조금 아리까리 하시다면은 아까 봤던 교재 이제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되고 차이점은 연구 활동이냐 아니면은 개발 활동이냐 아니면 생산 활동이냐 요 세 개로서 일단 볼게요. 요거는 생산이죠. 당연히 연구에 해당 상없죠. 해당 상없고 얘는 지금 연구 장비죠. 연구 장비, 연구 활동과 관련된 건데 감가상각 5년이래요. 그럼 10만원만큼 어떻게? 요 30만원과 10만원, 40만원이 연구비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키워드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타임라인에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연구활동, 개발활동, 생산활동 어디까지가? 판매, 사용할 수 있기 전까지 그리고 시제품 만들 때까지 개발활동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뭘 되겠어요. 금형이나 주형 기본적으로 이 금형 주형이 물건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설계비 포함되어야 되겠죠? 개발비 아까 신제품 생산 모듈 개발 추출한 금액 50만원 자 아까 예전 따릅니다. 20만원은 10월 1일에 지출했네요. 신제품 생산 공정 개발이죠. 개발 활동이죠. 그렇죠? 20만원은 10월 1일에 지출했었고 30만원은 10월 1일과 12월 30일 사이에 지출했네요. 신제품과 관련해서 2001년 10월 1일에 신제품 생산 공정이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1년 말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발비는 얼마인가? 자, 2001년 말이죠. 그렇죠? 200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은 50만원인데 20만원은 지금 10월 1일에 지출했죠. 그러면 몇 개월 생각해야 돼요?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죠. 자, 무형자산 인식할 수 있는 개발비는 당연히 20만원, 30만원. 여러분 문제 잘 읽어야 되죠. 요거는 지금 뭐다? 20만원은 10월 1일 전에 지출된 거죠. 그리고 30만원은 이때 지출했는데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10월 1일에 신제품 생산 공정이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네요. 신제품 생산 공정이. 그럼 이때부터 개발비를 인식한다는 거잖아.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경상개발비로서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죠. 개발비와 특허권입니다. 자, 첨단 상품의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한 개발비 50만원,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개발비로 기록한 후 5년의 내용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했네요. 10만원씩. 2003년 초에 동첨단 상품의 제조 기술에다 특허권을 취득했다. 특허권 취득과 관련된 직접비 80만원. 이거 원가에 포함시켰죠. 특허권의 취득 원가를 기회할 금액 얼마인가? 취득과 관련한 직접비 80만원 이 원가에 포함시킨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특허권 취득을 위해서 직접 사용된 금액은 원가에 인식하고 무형자산 인식된 개발비는 특허권으로 대체하지 않고 계속 상각한다. 당연하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 헷갈리시려나? 개발비하고 특허권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개발비 50만원은 그냥 그대로 계속 감가상각하는 거고 2003년 초에 특허권을 취득한 거는 당연히 특허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 개발 원가 요거는 제가 이제 꽤 예를 설명을 앞전에 드려가지고 이해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떻게 자체 개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있죠. 기업에서 사용되는 그룹웨어 같은 경우. 그리고 물론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겠죠. 외부에 구입한 경우는 당연히 상각한다.
자체 개발한 것도 어떻게?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기술 타당성의 입증. 이게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기업하고 이제 싸웠어요. 이 기업이 매년 이 컴퓨터, 제가 아마도 수업 시간에 미국에 있는 로또 관련된 회사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러러리 로또 러러리입니다. 이 러러리 회사가 그 사이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또 새롭게 조금 세련되게, 즉 이용하는 고객한테 좀 이용하는 고객이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시켜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매년 지출되는 비용이 뭐 일괄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30만 불? 한 3억 정도 되겠죠? 그렇게 지출될 때도 있었었고 또 뭐 더 지출될 때도 있었었고, 그러면 이 30만 원 그러면 이걸 전부 다 무형자산으로 해야 되냐 그지?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비용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겠죠. 왜 비용으로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자산으로 해야 된다. 무형자산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실강의를 벌리다가 7대3으로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3이 뭐다? 비용, 7이 무형자산으로.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제 강가상가한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교재에서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 했었을 때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되면은 입증 전에 발생한 부분 단기 비용이고 후에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 필드 가시게 되면 이걸 잘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용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회계사랑 싸우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또 자산으로 인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7대3으로 쇼부를 봤다는 거. 자, 기술적 타당성 입증은 계획, 디자인, 코딩, 검증 등 일련의 과정이 완료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였었죠. 이 프로그램 단계에서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거를 다 업데이트 계속 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 디자인, 코딩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요거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처리하겠다, 무형자산으로. 회사에서는 안 된다, 이거 비용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자산을 해야 된다. 7대3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웹사이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 단계, 운영 단계.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소프트입니다. 다 볼게요. 무형자산 인식할 금액 80만원.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된 후에 지출된 거. 1년 초에 개발 시작하고 7월 1일에 입증되었다, 그쵸? 이때부터 어떻게 우리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요 120만원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얘는 아마 경상 개발비로 될 것 같아요. 80만원만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기술적 타당성 입증. 요런 애매한 단어이고, 여기 실제 회계 감사를 가잖아요. 요런 게 이제 고객하고 회계사하고 싸우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 회계 기준에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요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된 시기부터 우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고객한테 우리는 어떻게 이제 입증, 이거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다 처리하고 싶거든요. 입증이 안 되면 사실은 뭐 비용으로 처리되겠죠. 입증하면 자산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래서 이제 회계사도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회계사라 하더라도 영역이, 이게 지금 녹음이 이게 들리려나? 지금 제가 새벽인데 밖에 지금 차를 잘못 건드렸는지 막 계속 울리고 있네요. 자, 제가 어디 얘기할 수다, 그치? 뭘 얘기하려고 했었다? 주차 때문에 진짜. 얘기하려고 해서 딱 흐름 끊기니까 다시 기술적 타당성을 해볼게요. 자, 기술적 타당성.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지금 아마 그럴 거에 아마
왜 변호사도 보면은 이혼 전문 담당 변호사 따로 있고 M&A 전문 담당 변호사 따로 있잖아요. 자, 미국 같은 경우 회계사도 이렇게 썼어요. 엔터테인 담당 회계사, 그러니까 엔터테인 전문, 연예인 기획사 관련된 회계사 따로 있었었고, 그런 회계사한테는 그런 연예인들 모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IT 관련된 회계사는 IT 관련된 업종만, 업종들이 이게 나름 입소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IT 관련 업종들은 그러한 회계사를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같이 일했던 파트너 회사가 이제 파트너가 IT 관련된 회계 감사를 주로 진행을 했었고, 제가 이제 그 밑에 감사를 수행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전문성이 또 필요한 거야. 회계사에서 모든 걸 물론 우리가 회계 관련된 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기업에서 어떤 필요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 특정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런 특정된 고객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도 만약에 이제 교수가 안 됐고 회계사가 되었다면 저도 이런 부분을 개발을 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회계사를 하다 보니까 미국 세법 관련된 부분을 꽤 많이 제가 이제 알고 있으니 아마 저는 이제 그쪽 부문으로 아마 특화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지금도 사실은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요. 지금도 제가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세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알다시피 사실은 실제 실무에서 실무는 이론을 기반으로 이 실무의 어떤 편리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 물론 근데 이론을 모르게 되면 사실은 아무리 프로그램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실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람의 어떤 생각하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결과 가지고 그걸 고객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도 제가 이제 미국의 어떤 고객이 미국에 투자를 했었었는데 한 백억 넘게 어떤 걸 받았는가 봐. 100억 넘게 받았는데 이게 양도세가 한 20억 정도 되는가 봐요. 양도세가.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미국 관련된 거니까 이런 건 꼭 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도 이제 나는 이제 조세연구원 박사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이런 부분은 왜냐면 이 동업기업이나 이런 거는 한국에는 아직까지 잘 없어요. 실제 미국에서 동업기업이 어떻게 워킹하는지는 이론적으로는 아나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고 또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업기업은 미국에 있는 거랑 비교하게 되면 정말 빙산의 일각. 그냥 기본적인 것만 터치하는 거고 미국은 정말 정교하게 법리에 해가지고 짜여져 있는 부분이어서 그 동업기업만 하나만 제대로 알아서도 그 가지고 충분히 이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제가 좀 운이 좋게 그 미국 회계법인에 있었을 때 그러한 M&A 과정에 제가 이제 투입이 된 적이 있다 보니 물론 좀 미국에서 대학원에서도 사실은 동업기업을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파트너십 수업을 제가 들었던 거였었죠. 근데 대부분 회계사들이 이제 석사를 하지. 근데 MBA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텍세이션 세무학적으로는 세법적으로는 잘 접근을 하는 교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 회계사도 있고 안 하는 회계사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어쨌든 수업 시간에 한번 듣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거 안 들어본 거 차이는 있다고. 내가 처음에 유학 가면서 파트너십을 이게 한국말로 동업기업이에요. 한국에도 없는 걸 거기서 내가 들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치? 그때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가 월드컵 2002년이었죠? 2001년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아니, 2002년도 5월달에 졸업했네요, 제가. 그 2001년도에, 한국으로 된 세법책, 미국 세법책도 없을 뿐더러, 한국에는 그런 법도 없을 뿐더러, 무조건 미국 법정 가지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뭐, 좋은 세상이지, 솔직히.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더라고. 편해진 만큼 기회는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이 많은 정보 속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름 니치는 찾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야. 그때 이제 정말 진짜 생각을 하면 여러분 끔찍하다 보면 저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 그 시간을 그때 정말 진짜 눈 뜨면 가고
12시에 들어가 자고 눈 뜨면 도서관 가고 하여튼 물론 모든 이제 답은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도. 근데 거기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캐파를 항상 초과를 하다 보니 한국 공부는 그래도 뭐래도 되냐면 캐파가 초과된 느낌은 그러니까 당해봐야지 아는 거야.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볼 때 이거는 캐파가 초과되는 거를 그러니까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한국에서는 하기 싫고 힘들고 이러고 있었지 뭐 해서 안 된다 이런 생각 드는 건 별로 아니었던 거였었지. 근데 거기는 안 된다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보다 더 많은 걸 계속 커버를 해야 되니까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지. 그런데 그 대학원 과정에서 파트너십이라는 걸 이제 처음 접해본 애로서는 뭐 이런 법이 다 있지. 뭐 이런 게 다 있지. 나는 계속 그랬던 거였지. 그래서 듣는 것마다 새로운 세계. 이해가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무조건 외워야지. 그러다가 좀 들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얘네들은 이런 게 있구나, 얘네들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100% 이해된 거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또 법전이다 보니까 제가 또 리스닝도 그렇게 막 잘 된 게 그때 뭐 미국 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50%는 듣고 50%는 못 듣고 혼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였었죠. 어쨌든 그때 그래도 동업기업에는 파트너십을 들었단 말이지. 미국 법인에 갔어요. 갔는데 그렇게 공부를 한번 내가 얼마만큼 소화를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과정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내가 이제 법인에 있었을 때 동업기업을 M&A 아까 사업결합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업기업을 사업결합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어요. 동업기업 사업결합 발생하는데 이거는 주식회사랑 할 때랑 또 달라요. 고려할 게 너무 많거든. 내가 거기 이제 우리 파트너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뭐 네가 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하나씩 해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의아해했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대학원 때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러한 걸 한번 들어놨기 때문에 그때 M&A 과정에서 그 용어 하나하나가 나 솔직히 그러니까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는 본 것 같다는 거지. M&A 과정에 있는 계약서나 아니면 이제 용어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남아서 이제 리서치해서 공부를 했던 거였었죠. 이거는 리서치 하는 거는 대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우리가 배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리서치를 할 줄 알고 또 세법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다 보니 나는 막 리서치 하다 보니 대학원 다닐 때 이해 못했던 거 그때 이해되는 것도 있었고 또 더 이해 못하는 새로운 것도 보게 되었던 거였었고 그러면서 점점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던 거였었죠. 그러한 M&A 기업 그 사업 결합을 하나 한번 하고 나니 정말 처음과 끝을 한번 다 훑어봤다 해야 되나? 처음과 끝. 사업 결합하면 이 파트너 한 명 한 명에 대한 지분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 파트너 한 명 지분 팔 때 하나 이 한 사람에 대한 세법에 적용되는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 하고 나니 이게 최강이 되더라고 파트너십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 대해 비하게 되면은 그나마 내가 이제 좀 안다는 정도겠죠. 그러나 실제 내 경력에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그 정도 그리고 또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흔하지는 솔직히 흔한 건 아니야. 그냥 그걸 하면서도 내가 이걸 한국에서는 뭐 쓸 일이 있겠어? 나 고생은 고생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 고생대로 이걸 내가 언제 이거 쓰보지? 솔직히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그때 뭐 월급이 나오니까 하긴 했지. 그걸 하면서도 이런 고급, 이런 정말 이 탑, 이제 하이엔드 지식 이런 거 사실은. 이런 걸 어디다 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때가 2001년도죠. 지금 2020년, 20년이죠. 20년 뒤에 나한테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고 있는 거야, 한국에서. 그래서 세상이 참, 이게 어떤 영역에서든 하나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미국에서 어떤 경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 거야. 근데 뭐 일단 미국에서 그러니까 내 대학원이 이제 세무 전문 대학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미국에서 일했다는 걸 알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그런 고객이 있으면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절대 핸들링 할 수가 없어. 정말 100%.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약간 좀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었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미국 회계사는 없다. 만약에 미국에 일하면 핸들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힘들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때 2001년도에 이렇게 내가 정말 그때 공부를 진짜 내가 대학원 때도 공부를 미친 듯이 했었잖아. 학교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 법인 들어가니까 학교 공부에 몇 배를 내가 했다니까 정말. 왜? 모든 게 새로운 거니까. 대학에서는 책 있는 내용만 내가 어쨌든 이해를 하고 어쨌든 뭐 이해 못하면 외우면 되는 거였는데 필드를 가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터지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남아서 계속 리서치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정말.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거 뭐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건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러한 경험들에서 뭐 이제 일단은 박사를 하게 되었던 거였었고 또 그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는 나한테 연락이 딱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중국 회계 제 이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솔직히 상당히 넓고 이거를 우리가 다 어떻게 뭐 다 머리 집어넣겠어. 그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한 번은 들어봐야 된다는 게 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봐야지 나중에 필드 가가지고 어떤 식의 문제가 있다더라도 문제 해결 능력이 안 들어본 사람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힘들더라도 한 번은 들어봐야 된다. 그거를 이제 제가 그냥 들어봐야 돼 들어봐야 돼 말만 하고 이 중간에 이제 내용을 제 경험담을 얘기를 안 해보니 여러분들이 참 체험하기 힘든데 그렇게 해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살아남았던 거였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무형자산도 제가 스킵을 하려고 했었으나 한 번을 들어본 거와 안 들어본 거는 당연히 해결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미국 에피소드가 상당히 참 많은데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하다 보면 한 번도 못 듣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 나름 진도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자, 나가봅시다. 드디어 영어권이 나왔습니다. 영어권을 읽어볼게요. 자, 원래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죠, 그렇죠?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효익을 발생을 시키죠. 코카콜라 브랜드 같이 생각해보세요. 코카콜라. 사업 전체에 대해서만 시비를 수 있고 사업 전체와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회사 내에서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그게 내부 창출 영업권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업 결합을 해가지고 사버렸다는 거지. 그럴 때는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내부에 창출된 거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우리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아까 얘기했죠. 시장 지배력, 인적, 경영. 이거 어떻게 구별할 거야?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퉁치고 이렇게 사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떻게 10억짜리를 얼마 주고 15억으로 지금 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5억이 뭐 이런 부분을 다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퉁쳐서 이걸 영업권으로 자산으로 인식을 하겠다는 거죠. 초과 수익률 대가. 사업결합 시에만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사업결합 시에만. 그때만 우리가 퉁쳐가지고 식별 가능한 자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M&A 관련돼가지고 구체적인 건 잘 모르나 이게 지금 어떨까?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돈 더 많이 주면 보다 권리금 그리고 우리 회계에서 영업권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영업권의 본질 자 요거는 왜냐면 왜 영업권이 무형자산으로서 의미가 있냐면 시너지 효과죠. 다른 초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영업권 측정은 여기 1 빼기 2죠. 1이 뭡니까? 내가 지급한 금액이죠. 2는 그 사업의 공정가치죠. 그렇죠?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
그 부분을 영업권을 하는 겁니다. 염가는 뭐다? 싸게 산 겁니다. 싸게. 요 뭐가 더 크다는 거죠? 2가 더 크다는 거죠. 순식별 순자산의 공정가치, 이게 이전 대가를 공정가치가 초과되는 거죠. 요거는 싸게 샀다는 거. 왜? 이 자산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부채가 있는 게 가소평가되어 있다든가. 그런 이유로 지금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다. 싸게라면 공정가치보다 지금 어떻게 지금 원래는 이전 대가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이전 대가가 공정가치보다 작은 거죠. 지금. 왜? 불리한 요인이 있잖아요. 지금 불리한 요인이 있잖아요. 지금. 이 불리하게 여러분도 보이지 않나요? 이런 불리한 요인이 있는데 돈 더 주고 싶나요? 당연히 작게 줘야 되겠죠. 염가 매수입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티피컬한 예제인데요. 이왕 이까지 한 거 여러분들 이 예제는 미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우주가 누가 사는 거예요 지금? 성우주가 사죠. 어떤 기업을? 우진을 사는 겁니다. 100% 샀죠. 그쵸? 187만 5천 원 주고 샀어요. 자, 우진주의 인술 현재 자산 부채, 아까 우리가 순자산의 공정가치였었죠. 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다? 160만 원이죠. 우리 장부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순자산의 공정가치니까 자산과 부채 차감시킨 거죠. 얼마예요? 162만 원에서 20만 원 빼게 되면 얼마죠? 140만 원인가요? 140만 원인데 얼마 주고 샀어요? 140만 원이죠. 순자산 이거는. 근데 얼마 주고 샀다? 187만 5천이죠. 차이 나는 금액은 47만 5천. 이게 뭐다? 이용권이라는 거죠. 요건 계산은 사업 결합 매수원가, 즉 매수원가에 그 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 초과되는 금액이 이용권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분개를 할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우진회사는 있어요, 없어요? 우진회사는 요거는 지금 인수에서 합병을 한 거잖아요, 그쵸? 지금 뭐냐면 이게 A고 이게 B면은 뭐다 지금? A, B가 포함되는 거 지금. 요 B가 A에 지금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B의 자산은 A 자산으로 가겠죠. 또 B의 부채는 A 부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B의 부채는 B 부채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B의 자산은 B의 자산대로 지금 10만원, 14만원, 49만원, 82만원, 7만원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과정에 성우주가 지금 현금을 187만 5천 지불했죠. 그 영업권 47만 5천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요게 지금 순자산의 전 공정가치가 140만 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140만 원이잖아요, 지금. 140만 원에 47만 5천 영업권이고 현금 87만 5천 원. 그러니까 요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우진주의 주식회사 우진의 현금 매출 채권 재고자산 이용자산이잖아요. 요게 이제 어디에다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성우주의 현금에 포함되고 성우 주식회 매출 채권 재고자산 이용자산 특허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성우주 이제 뭐가 보인다는 거야. 영업권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업권이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아하, 인수합병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이게 어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을 전 나름대로 지금 이해가 될까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설명을 하고 나니 이거 좀 약간 걱정이 되네요. 요거 지금 요렇게 회계 처리한 이유는 뭐냐면 두 개 지금 인수합병이 되잖아요. 그죠? 성우하고 우진하고 우진의 자산이 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진의 부채는 성우의 부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기 때문에 이 차변에 그대로 기록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렇게 회계 처리해줘야지만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 지금 성우 주식회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돈만 땡그랑이 딱 주게 되면 만약에 돈 187만 5천원 현금 47만 5천원 142만원 뭐로 할까요? 그냥 순자산 공제까지 그런 계산감은 어딨어? 그 140만을 나타내는 게 뭐다? 요 자산과 요 부채잖아요. 그렇죠? 요걸 그대로 지금 흡수하는 거라니까 흡수.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우 주식회사의 요 자산 계산 과목이 이 금액만큼 어떻게 늘어나 있겠죠.